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국시 특강을 맡은 전여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금 국시 특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내분비계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계, 신경계, 심혈관계, 비뇨기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국시 특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프린트물이랑 또 특강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피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집 중심으로 푸시면서 오늘 지금 하는 국시 특강 키포인트는 절대 잡고 가시면 문제풀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내분비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상하부부터 시작을 해서 갑상선, 부갑상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신 쪽, 그죠? 그 다음에 췌장에 당뇨, 이렇게 해서 키포인트로 크게 5 관련된 질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국시는 2년 전 거는 출제가 2년 전이랑 똑같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이게 작년하고 그 전에 나왔던 국시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 분야랑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하증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거를 작년이랑 그 작년 2년치에 모의고 그 국가고시 출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 기반으로 하되 그거랑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랑 반대되는 것에 집중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분비계는 시상하부에서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피를 자극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하는 거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다음에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하수체 질환하고 관련돼서 크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내하수체 기능 항진하고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인데 이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말단 비대증이나 거임증 있고 이거는 이제 말단이 비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발이나 코나 입술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지고 또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생기고요.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은 난쟁이증, 키가 적은 거겠죠. 근데 이제 내하수체 기능 항진이나 기능 저하증은 둘 다 원인이 대부분 종양입니다. 그래서 종양이다 보니까 종양이 내하수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가 내하수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요 내하수체 여기 바로 옆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시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시신경 교차 부분에서의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요 동측 반맹증, 그죠? 요 4번 동증 방맹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에 관련돼서의 증상도 나타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내하수체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내하수체 절제술을 뇌를 개두술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내하수체는 대부분 요 저평동을 코로 입 천장 코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는 시술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하수체 절제술 후에 간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개 내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수막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뇌막이잖아요. 뇌, 그죠? 이렇게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는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뚫고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뇌막을 건드리게 되면서 뇌척수액 노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평고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해야 되고, 또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건조하니까 구강간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기침, 재채기나 코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또 콜티졸이 있는데 이건 부신에서 가서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산제를 하는 데서 콜티졸을 평생 투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절제술 후에 간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강호흡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강간호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 코 푸는 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터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뇌수막염이나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은 뇌하수체 질환 중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 그다음에 요붕증의 DI라는 요붕증,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 봅니다. 앞에 말단비대증하고 외소증은 뇌하수체 전엽의 문제죠. 근데 요 두 개는 뇌하수체의 어디예요? 뇌하수체, 그렇죠, 맞춰요. 후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냐면 ADH,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게 하는 호르몬이죠. 이 소변을 못 보게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이 SIADH. 여기는 ADH가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것이 DI 요붕증입니다. 그래서니까 생각을 하면은 요거 두 개는 사실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SIADH는 ADH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이뇨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몸 안에 쌓이겠죠. 그래서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 경련이나 여기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물이 수분하고 나트륨의 비율 대신에 나트륨이 너무 적어다 보니까 이제 근육 경련이나 의식, 혼미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청 나트륨이 낮고, 그 대신 혈청 삼투압은 떨어지겠죠. 그죠? 280인데 285하고 295 사이가 정상인데 285로 떨어지고, 그 대신 요붕증은요. 요 비중은 그죠? 소변량은 적기 때문에 요 비중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청 삼투압은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요붕증은 얘랑 뭐예요? 반대겠죠. 그죠? 소변량이 많으니까, 그죠? 고나트륨 혈증이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갈증이 많이 나고 소변 배설이 증가하고, 그래서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탈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붕증은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압 빈맥은 탈수의 가장 기본적인 바이탈이죠. 그래서 저혈압 빈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랑 반대로 얘는 혈청 나트륨은 소변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죠? 농도죠. 이거는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해요? 혈정은 증가하겠고, 요 비중은 그 대신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 비중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삼투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IADH는 소변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이뇨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DI는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DAVP라는 바소프레신을 투여를 해서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간호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둘 다 소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 바이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혈청 나트륨, 혈청 삼투압, 요비중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요비중 수치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015에서 1.025. 혹시 문제 해결력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검사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혈청 삼투압 수치 280이라는 거 하고 요비중이 1.025에서 1.015에서 025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이제 이건 뇌하수체 질환을 했었고,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은 그레이브스병, 바세도우스병 똑같은 갑상선 항진증이고요. 그 다음에 점액수종이나 크레틴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둘 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것 두 개는 비교해서 굉장히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뭐냐면 항진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의 대사를 항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박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 운동도 빨라지고 이렇게 대사가 좋아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 증가증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특히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안구 돌출, 이게 이제 안구 후방에 내용물이 증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안구 돌출이 생기고 신경항진 빈맥이 생기니까 땀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도 빨라지고, 그리고 너무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몸 안에 있는 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거겠죠. 대사가 많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장 운동이 빨라지니까 설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요 항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저하는 체중이 증가해요. 식사를 별로 안 했는데도 대사가 떨어지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아까 설사가 있었지만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섬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동작이나 말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얘가 이제 부종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되면서 점액부종성 혼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점액수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 주위나 이런 데 부종이 생기고 여운성, 발 등에 부종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까 섬액에 저혈압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빠져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기는 맥박이 빠르고 여기는 저하증은 느리고, 그렇죠? 그래서 항진증은 활동이 너무 많이 몸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덥고, 그러다 보니까 더위에 견디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하증은 추위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변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체중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하게 하는데, 검사는 우리가 T3, T4가 갑상선 호르몬이잖아요. 칼시토닌까지, CT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땐 T4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T4가 증가하면 갑상선 항진증, T4가 떨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TSH가 증가하면 T4도 증가하는 거고, 얘가 떨어지면 T4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음성 대목이 기전을 하고 있는데, 항진증은 T4가 증가하는 거고, 저하증은 T4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치료로는 갑상선 항진증에는 갑상선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U라는 약물이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알아둬야 될 게 방사선 요드
131번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을 아까 결절이 생겨서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루갈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SSKI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갑상선 세포를 파괴하고 갑상선 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투여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방사선 치료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두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삼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기를 사용하고는 물 2-3번 내려서 방사선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 증가시켜야 되고 식기 타올 이런 거 개인 따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유수나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 금지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갑상선 절제술을 술제가 많이 됩니다. 갑상선 절제술은 갑상선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갑상선인데 이 갑상선 절제를 하고 나면 이 부갑상선도 절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갑상선이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몸의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절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갑상선 절제를 하면 부갑상선도 같이 하니까 혈중 칼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테타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테타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칼슘을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갑상샘육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갑상샘을 잘라내면서 갑자기 다량의 갑상선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서 갑자기 체온이 상승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이런 갑상선 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상선 절제술에서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절제술에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갑상선 절제술에 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호흡, 그죠? 기도를 눌러서 호흡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출혈이 잘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가 꿀꺽꿀꺽 삼키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베개를 여기서 머리를 고정해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여기다 베개를 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머리를 움직여버리면 또 여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보사이록신 아니면 신사이로이드라는 T4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간호입니다. 간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더위에 민감하고 갑상선 항진은 그러면서 여기는 설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체중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온도를 여기는 낮춰줘야 되고 고단백 고칼로리 그리고 저섬유식을 해야 됩니다. 설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를 장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 눈 보호를 안구 돌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구가 닫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보호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이나 안대 그다음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하증은 대신 뭐에서 변비가 있고 추위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환경 제공해줘야 되고 살이 찐다 그랬잖아요. 체중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체중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는 고섬유식을 줘야 되겠죠. 저칼로리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얘랑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는 어쨌거나 이번에 항진증이 났다. 그러면 다음은 저하증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비교해서 공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선 질환은 부갑상선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예, 혈중 칼슘을 증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가 되면 뼈 손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혈중 칼슘을 증가시키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뼈 손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혈중 칼슘이 증가하니까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는 거. 근데 칼슘은 뭐예요?
뭘 일으켜요? 이게 뭉치게 되면 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석, 그죠? 그래서 뭐까지 나타나요? 신장의 신결석을 일으켜서 신장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뼈 손상을 일으키고 고칼슘혈증, 신장 신결석을 나타나는 게 항진증이고, 저하증은 그 대신 칼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뭐야? 테탄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강직, 예, 테타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버스 증후하고 트루소 증후가 나타나는데, 초버스 테이크는 얼굴을 이렇게 두들기면은 얼굴이 찡그러지는, 그 다음에 트루소는 팔의 혈압기를 가면은 팔 손가락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두 강직이랑 나타나고, 눈 기저절에 요것도 칼슘이 좀 쌓여요. 눈하고 기저 부위, 기저신경절에. 그리고 이제 칼슘이 심장 수축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은 칼슘이 너무 많은 거고, 기능 저하는 칼슘이 뭐예요? 적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갑상선 기능 항진에는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걸 밖으로 빼야 되니까 이뇨제, 그 다음에 이제 혈중에 있는 칼슘을 많이니까 이거를 뼈로 보내는, 그죠? 포사맥스나 아니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요 칼슘을 뼈로 보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저하증은 칼슘을 투여해야 되겠죠? 예,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칼슘 항진증일 때, 칼슘 부고급성성 기능 항진증일 때는 칼슘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뼈 손상이에요. 뼈 손상. 뼈 손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 외상을 방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 물 많이 먹어서 칼슘을 많이 밖으로 빼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갑상선 절제술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공부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신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쿠싱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 꼭 알아두시고요. 쿠싱은 부신의 호르몬 중에 콜티졸이 있잖아요. 그죠? 요 콜티졸이 증가하는 것이 쿠싱 증후군이고, 알도스테론이 증가하는 게 알도스테론증입니다. 그리고 에디슨병은 부신 피질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이고, 갈색 세포종은 부신 수질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죠. 부신 수질 호르몬이.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거고, 이 쿠싱 증후군에서의 요 기능, 요거는 그 사지는 가늘어지면서 얼굴은 문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견갑부에 지방이 축적이 돼가지고 배 부위는 비만이 생기고, 그리고 혈압이 상승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칼슘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들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증상을. 그리고 알도스테론증은 수분이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쿠싱 증후군이죠. 그죠? 쿠싱 증후군은 콜티졸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콜티졸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콜티졸을 떨어뜨리는 생성 억제제, 그죠? 리소드렌, 시타드렌처럼 요 드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 절제술 후에 여기 이제 간호가 중요합니다. 쿠싱 증후군의 간호 제일 중요하는데, 쿠싱은 아까 콜티졸이 너무 많이가 분비가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외상을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콜티졸을 너무 많으면은 이게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외상,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콜티졸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도록 로션 이런 거 발라주고, 식이는 살이 찌잖아요. 그러니까 저열량 식이를 해줘야 되고, 저콜레스테롤 식이, 그 다음에 수분 제한해주고, 칼륨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염하고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뇨제 여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당뇨병 갈게요. 가장 많이 나온 축제되는 거죠. 당뇨병은 제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잖아요. 1형 당뇨는 유전적인 거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받아줘야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대부분 그러냐면 비만 때문에 그래요. 비만. 이게 비만이나 흡연, 그죠? 음주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을 안 받아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유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을 줘야 되고 2형 당뇨는 인슐린 수용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인슐린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먼저 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어디로 빠져요? 당이 너무 많으니까. 온나기는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 안 되는데 얘가 소변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 생기고 소변으로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고 이 당은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당이 많으면 물도 많아져요.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니까 다갈이 생기고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당이 빠져버리니까 밖으로.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되는 게 얘가 이제 초반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면 눈이나 혈관이나 이런데 이런 감각기능, 자율신경계 기능까지가 소화기계, 심혈관계 모든 기관에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뇨, 다갈, 다식, 체중 감소, 고혈당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당뇨 수치 알아둬야겠죠? 무작위 혈당 검사를 할 때는 200 이하가 돼야 되고, 공복, 그죠?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 정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그죠? 요것도 많이 하죠? 120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랄 GTT 있죠? 오랄 GTT 140. 우리가 당뇨를 결정지을 때 당뇨냐 아니냐라고 진단을 내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랄 GTT입니다. 그래서 140 이하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당화혈색소죠. 헤모글로빈 A1C. 얘는 당뇨 환자가 혈당을 잘 집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당화혈색소죠. 그래서 4 내지 6%가 정상입니다. 자, 간호의 목적, 치료랑 간호의 목적은 혈당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합병증이 안 생기고요. 당화혈색소를 7 이상이 되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겠죠. 자, 식이요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안 되죠. 당 지수라는 거는 먹자마자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빵이나 쌀밥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높은 거. 그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곡물이나 콩류, 유제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운동요법은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운동에서 가장 주의점입니다. 그죠? 저혈당 100 이하면 저혈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하면 안 되고요. 또 250에서 300이다 그러면 이때는 케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족부 손상을 예방하도록 운동화 착용을 좋은 걸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식후 한 1에서 2시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근육을 쓰는 유산소 운동이 좋기 때문에 조깅이나 수영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가 좀 이따 나올 텐데 이해가 최대로 작용하는 시기는 피해서 운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시 주의법을 잘 알아두시고요.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경구혈당 강화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경구혈당 강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석효성, 속효성이 있고, 초석효성 에피두라, 그죠? 그 다음에 노보레피, 휴말로그 이런 것들 초석효성. 여기서 중요한 건
작용시간은 15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두 시간에 최대 작용시간입니다. 최고. 속효성은 30분에 나타나고 2시간 넘어서 최고. 그래서 요 시간에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운동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작용시간하고 최고 작용시간을 좀 잘 알아두시고 약 이름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인슐린은 실온이나 냉장에 보관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슐린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인해서 돌아가면서 맞아야 되고 복부, 상완, 허벅지 순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좋은 이유는 신경 분포가 적고 그죠? 두껍면서 피부 및 지방이 두껍지만 신경포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이 있는데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은 둘 다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현상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새벽 2시에는 정상이다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거고 소모기 현상은 새벽 2시에 하면 저혈당이에요. 근데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혈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침에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현상은 인슐린 투여 용량을 증가시켜줘야 되고 소모기 현상은 인슐린 투여 용량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고 새벽 현상이냐 소모기 현상을 알려면 새벽 2시에 당을 한번 측정해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공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뇨병성 케톤과 그 다음에 HHS 고혈당 고삼투압 증후군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슐린을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당이 너무 높아지면 당이 소변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에너지로 쓸 것이 없다 보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서 뭘 만들어요? 케톤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으로 케톤 때문에 케톤이 산이니까 그래서 고혈당의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고 얘가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하고 물은 친하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많아지면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트륨하고 칼륨을 얘가 같이 빼요.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는 것이 케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변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소변량을 빨리 수액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혈당을 낮추는 거. 그죠? 초속효성 인슐린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너무 많으니까 생리식염수를 줘서 소변량을 빨리 보충시켜주고 대사성 산증이 요거 두 개를 하면은 조금 보강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간호로. 자, 고혈당 고삼투압 증후군은 이 당뇨성 케톤하고 똑같대요. 그 중에 뭐만 없는 거예요? 그죠? 케톤만 없는 거예요. 케톤만. 그래서 얘는 혈당 올라가고 탈수만 나타나는 게 고혈당 고삼투압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케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혈당 고삼투압 증후군은 케톤이 안 나오는 거고 케톤 산증은 케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케톤 산증은 간호는 제일 중요한 거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케톤이 호흡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일향 냄새 같은 호흡할 때 과일향 냄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기가 나타나면 케톤산 그죠? 과일향 냄새 나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스마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혈당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나타날 수 있을 때는 빨리 포도당을 투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증상, 저혈당 증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합병증으로는 혈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는 혈관이 제일 먼저 침범을 받는데 망막에 있는 가는 혈관이 문제가 되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갖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경도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과하고 비뇨기과 그죠? 는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뇨기계의 비유행 크레아틴을
기능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성 족저병변이 생깁니다. 발 관리. 그래서 요 발 관리에 관련된 간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가슴앓이 증상이 이게 식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루에 한두 번 야간에 깨어날 만큼의 아픔을 가슴앓이, 그 다음에 소화불량, 타액과다, 신목소리, 기침, 그죠? 만성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나중엔 발해식도까지 거기에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발해식도까지 나타나는 게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르스틴 검사나 폐하 검사나 원래 식도는 중성이어야 되는데 폐하가 원래 미만 강산이잖아요. 근데 강산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하 검사나 식도 조영술, 발해식도 같은 건 생검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약물입니다. 제산제로는 유산을 중화시키는 알루미늄 제제나 마그네슘 제제, 그래서 암포젤, 미란타 이런 것들을 주고, 네, 알루미늄 제제는 변비를 일으키고 마그네슘 제제는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 두 번째 쓰는 게 H2 수용체 차단제. 이거는 히스타민을 그죠? H2 수용체를 차단해서 염산 분비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잔탁이죠. 라니티딘.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내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으로 PPIS 제제는 이거는 염산 분비를 감소시켜요. 이거 그 프로톤 펌프를 막아서 염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메프라조, OMP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밥 먹고 바로 누워 있거나 복부 비만이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초콜릿, 차, 페퍼민트 같은 이런 것들 피하고, 항콜린제 약물 피하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금연해야 되고 유제품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어야 되고 늦은 저녁에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사와 물을 많이 먹어서 그거보다 식간에, 그래서 아침, 점심 그 사이에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과체중에 체중 감소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 이장관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위 십이지장 궤양이죠. 원인은 무분별한 식이, 그 다음에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그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그죠? NSAID 약 있잖아요. 그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NSAID,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것들 먹고, 그 다음에 파이올리균 있죠? 헬리코파이올리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궤양하고 십이지장궤양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위궤양은 중년 사람한테 많이, 이게 나이 50세에 많이 나타나고요. 위 운동이 저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고, 십이지장궤양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요. 그래서 청년 30세, 그래서 회사 바로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이 발생해갖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은 위산이 좋고 음식 섭취 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고, 십이지장궤양은 위산이 과다예요. 그래서 공복 시에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궤양은 그 상복부, 그다음 통증은 검상독이 배꼽 사이에 많이 있고, 얘는 토열, 얘는 흑색적인 거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물은 아까 제산제, H2 차단제, PPIS 했죠. 그리고 헬리코파이로리균을 죽이는 건 항생제, 그래서 아목사실을 많이 투여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코바라민. 위는 또 그 위가 문제가 생기면 빈혈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바라민을 같이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위장관 질환에서는 충수염, 그죠? 아펜다이티스, 충수염이 많이 생기고, 충수염의 원인은 변입니다. 변비, 충수를 폐색해가지고
하는 거고, 요 통증 잘 알아둬야 되겠죠. 맥버니 포인트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로비슨 사인이 좌우 우측에 하면 반대쪽에 아프는 반동 압동 리바운드 텐더니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슨 사인, 리바운드 텐더니스, 맥버니 포인트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변비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관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하재나 관장은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아니면 충수가 터트려질 수가 있어서 파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대줘야 되고, 더운 거 대주면 안 되고, 통증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감염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통증 양상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청고가 일어나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부 위장관에서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둘 다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질환에 크론병은 뭔 거예요? 둘 다 설사를 20회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증상이 비슷한데, 크론병은 회장에 많이 생기고요. 궤양성 대장암은 직장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회장암, 궤양성 대장암은 직장암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크론병은 중요한 게 요 조약돌 모양의 부위 모양의 그 부위들이 많이 생깁니다. 조약돌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조약돌 모양의 발생은 그 RLQ의 통증이 생기고, 얘는 직장 부분에 출혈이 생기면서 LLQ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장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B12를 거기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 이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아미노 살리실산 제제가 5-아사라는 제제를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바라민, 아까 빈혈이 생기니까 코바라민 투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섬유소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 살리실산염 할 때 중요한 거, 엽산 꼭 보충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나 활동 이런 거 너무 많이 설사를 할 때는 금식을 하고 TPN으로 투여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설사를 많이 하니까 그 항문 부위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손상을 방지해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잘 건조해주고, 그리고 아이오 체중, 활력중, 바이탈 이런 거 측정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간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해장루, 결장루 간호에, 회장루는 요 부분이고 결장루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장루는 거의 대변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거고, 회장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묽은 거. 그래서 회장루를 하고 있는 환자들은 뭐예요?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되고, 직장루는 거의 대변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요런 그 백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양상을, 회장루랑 직장루랑의 양상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관련 질환 해볼게요. 간 관련해서 간경화. 간염은 이제 안티젠인 B형 간염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B형 간염 위주로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고, 간경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루빈 대사에서 황달이 나타나서 황달은 피부가 나타나다, 안구랑 피부에 나타나니까 가려움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에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응고장애가 생기죠.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면서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났을 때는 출혈, 제일 가지면 식도,
그죠? 식도 출혈이 제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식도의 풍선이나 압박법 시행해서 그 지혈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황달 때문에 피부통합성, 가렵죠. 황달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피부통합성 장애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알부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이제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세포 내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복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수, 그리고 아까 간성, 혼수, 암모니아가 증가하면서 간성 혼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락툴루즈나 그 다음에 네오마이신 같은 약물을 투여를 해서 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밖으로 빼주는 그런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호는 영양관리, 출혈, 그죠? 응고 문제가 생기니까 피부통합성 이런 부분들을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석하고 담관하고 그 다음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담석증. 담석증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원인이. 그래서 여기 우상복부에서 발생해서 우경각골 하부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증가해서 요 담석증 때문에 지방 소화가 안 되니까 회색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흡수장애,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흡수장애가 발생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경피적 당간 저용술이나 아니면 역행성 그 코로 인해서 그죠? ERCP 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이요법으로는 진통, 우유, 치즈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지방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통제, 그 다음에 수술요법은 체해 충격파나 담낭 절제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췌장염은 그 음주, 담석하고 음주, 요 담석이 요 췌장염의 원인이죠. 그래서 담석이나 음주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배꼽 주위에서 발생해서 가슴 옆구리 하복부로 방사를 합니다. 미열이 발생하고 빈맥, 저혈압, 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리고 배꼽 주위에 청색에 있는 클렌 징후가 나타나고 옆구리 부분이 푸르게 보이는 터너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증상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췌장염에서는 염증이니까 이제 진통제, 항생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췌장염이 심할 때는 금식을 하고 TPN 실시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검사 수치는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해서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소화기계랑 그 다음에 내분비계를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이제 신경계 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